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는 고민정,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사자구도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김준일 평론가, 이석헌 평론가를 모시고 관련 현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 이석현 평론가는 드디어 비상구에 처음 나왔습니다. 비상구에서 입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섭외 요청을 했는데 바쁘다고 참 이렇게 안 나와요, 보니까. 아니 오해심이고요. 튕기는 거야? 아니 진짜 아니고. 한국일보는 뭐 고정으로 나오던데 보니까 지금. 네. 초반에 요일이 설정이 되어서 저도 근데 나오려고 저기 조모 PD님과 정말 연락을 엄청 했어요. 네. 때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연락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때 되냐? 아, 그렇군요. 그렇죠. 저는 이석현 평론가 스스로 소개할 때 자신을 철새 평론가라고 소개를 하던데. 한때는 이제 정치 눕고. 아니, 그러니까 정치 듣고 귀여워졌습니다. 철새 평론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 보면은 심상정 의원실에도 일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도 일했고, 그렇죠. 이재명 경기도에서도 일했고, 그렇죠. 가장 나중에는 중요한 일이죠.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까지 일했는데, 허은하 의원실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줏대가 없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도대체 지금 보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강력한 이념보다는 어떤 실용주의 노선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뉴 이재명의 성격에 맞을 수도 있고. 네. 밖에 없다. 뭐 아니면은 그냥 먹고 살라고 여기저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닙니다. 일단 뭐 철새임을 굳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숨긴다고 숨겨지는 세상도 아니고요. 저는 이제 조경태 의원 마인드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철새를 한 거고. 근데 이 말씀은 드릴게요. 제가 추운 데만 찾아다닌 건 아니다. 항상 보면은요, 아주 딱 보시면 일단 정의당. 절대 따뜻한 데 아니죠. 그렇죠. 심상정 의원실. 네. 그 다음에 당시 경기도청 이재명 도지사 곁으로 갔죠. 당시 아시죠? 정말 좋은 글씨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다 말렸어요. 네. 그때 제가 모 친문 도청을 갈라 그랬어요 원래. 네. 근데 이재명 도지사 재밌겠다고 간 거거든요. 다들 말렸습니다. 너 거기 가면 민주당에서 정치 못한다. 진짜 그랬어요? 아, 그런 낙인까지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갔다. 그냥 전 재밌어 보여서. 야, 권력력이 대단하네. 아니. 왜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행정관, 청와대 행정관은 마지막 1년 좀 마무리 해보려고 간 거고 아, 콜이 그런 와서. 거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옮긴 게 이제 급 우회전이잖아요. 그거 설명하면 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민주당 진영이 이제 2030을 좀 버린 느낌이 들어서 그 진영을 위해서 일하기 좀 어렵겠다 해서 이준석을 도우면서 해보자 했는데 그것도 좀 잘 제가 지금 불발차이 선후 났어요. 관계를 잘못 얘기한 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도정 운영에 참여를 했던 거였고, 푸드 메시지 라이터. 그 이유가 이제 문재인 청와대를 갔다라는 건데, 맞아요. 그런 순서라니까 더 의심이 돼요. 지금 보니까 지금 뭐가 어떻게 이렇게 가게 된 의심이 거지 지금? 아하. 네. 본인은 재미가 있어서 했는데 일단은 전원이 당 대표야 지금. 그런데. 당 대표였거나 당 대표가 되거나 심상정 그리고 이재명,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 우와, 허은하 당 대표 됐잖아. 이준석. 권력욕에 야 확신이구만 이거. 어떻게 한번 내보려고. 대단한 사람들이 자꾸 저를 불렀다. 자, 그렇게 그러면은 그런 그 권력 지향적인 면모를 뭔가 극복하고 씻어내기 위해서는 이 네 사람을 대해서 평가를 한번 냉철하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정말 어려워요.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네. 자, 심상정 한 글자 두 글자로 냉수 같은 사람이다. 냉수. 새벽 4시에 냉수 같은 사람이 냉철하고요. 네. 그렇게 정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행정관은 저희 이제 짜발이라 가지고 아, 멀리서 보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네. 평가 불가이고요. 이재명 아니, 다른 도지사. 방송에 평가 잘하던데 보니까. 아니 정책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오늘 청문회네.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는 조금 고양이 같다고 느꼈어요. 아, 고양이? 되게 의외로 네. 샤이하고 이게 곁을 잘 내주지는 않는데, 네. 근데 의외인 면모는 주변 사람들한테 권한을 엄청 줘요. 저 놀란 적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이것도 그냥 위임을 해버리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팀으로 일할 줄 알아야 사실 큰 정치인 되는 거거든요. 제가 뭐 같이 일했던 다음 정치인을 디스하기 위해 한 얘기는 아닌데. 네. 자, 이준석으로 가면요. 아니.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평가할게요. 좀 전략적 사고에 특화돼 있다.
전략 사고에 특화돼 있다. 그런데 전략적 사고에만 특화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요 아니 정도만. 우리 그 사실 김준일 선배 같은 경우에 이분들 중에는 직접 만나뵌 분도 있고 할 텐데 이런 이석현 평론가의 그런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 동의를 좀 하십니까? 아니 저는 먼저 이석현 평론가가 차세대 탑클래스 평론가라고 생각을 해요. 아유. 차세대 탑클래스다. 예, 지금도 굉장히 잘 나가지만은 음. 차세대는 이석현의 시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균형감이 있고 아. 굉장히 두루 냉철하게 봐요. 그래서 평가한 것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합니다. 대부분 동의하고요. 소고기 명절날 예. 한우 세트로 갑니다. 심상정 의원은 굉장히 냉정하신 분이죠. 진짜 냉정하신 칼같이 하죠. 칼같이 네. 하는 분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따뜻한 분이죠. 기본적으로 따뜻한 분이고 이재명 지사는 냉철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고양이 같다라고 했는데 그 권력이 뭐 이렇게 남한테 권한을 많이 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하는 거고 이준석 의원은 장점이 많은데 생각 많이 나는 대로 이준석의 모토가 뭐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신문의 일면을 놓치지 마라 뭐 이런 거거든요. 야. 끊임없이 이슈를 만들어내고 노이즈를 만들어내고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거를 하는데 굉장히 특화돼 있으니까 굉장히 네. 잘 본 거예요. 그래. 근데 뭐 정의하는 일면은 안 나오던데요. 의도한 건 아니었나 보네. 정의한 보니까. 얘기는 맞아 지금. 오늘 내 정의한 얘기 좀 해야 돼 진짜. 좀 마저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얘기하고 싶은데. 개혁신당 얘기를 그냥 짧게 할게요. 네. 이게 정의안이 그 자작극 테러를 할 줄 알고 부른 건 아니죠. 그 공천을 준 건 아니죠. 당연하죠, 그거는. 네. 이제 개혁신당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공천을 이제 출마를 하겠다는 사람이 광역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증을 안 하고 준 거를 넘어서 가지고 그들한테 외주 용역을 줘버렸어요. 용역을 줬다. 부산시의 모든 선거는 그 부친이 정의안의 부친이 유명한 돈이 많은 맞아요. 병원장이잖아요. 병원 그룹을 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예, 네. 온이라는 그 병원 그룹인데 원래 여기 출마도 많이 했어요. 출마도 여러 번 하고 정치에 욕심이 많은데 여기 부산시의 개혁신당 비례 1번이 여기에 간호사예요. 간호부장.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러니까 나오겠다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사실 개혁신당. 네. 그러면 이제 미래를 보고 나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나갈게 하니까 그럼 니네 공천도 니네가 다 해. 선거운동도 니네가 다 해라고 완전히 외주를 줘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정당을 운영하면 안 되죠. 당연합니다. 문제는 이게 터졌으면은 이 건과 더해서 이번에 개혁신당이 딱 한 명 그러니까 비례가 아니라 기초의원 딱 한 명 됐거든요. 진보당도 40명 됐고요. 원외인 정의당도 6명이 됐어요. 그래요? 기초의원이 6명이나 됐군요. 네. 개혁신당은 딱 한 명 됐어요. 여기 목표가 100명이었어요. 100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잖아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심지어 본인 선거기도 했지만은 물러났어요. 물러났습니다. 네, 여러 네. 이제 정당들이 지금 뭐 사퇴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여기는 아무 얘기도 없어. 조용해. 누구도 얘기를 안 해. 이거는 이준석 사당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네, 물론 소수 정당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돌려막기를 하더라도 최소한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당 대표가 물러나든지 뭐 어떻게든 뭐 다시 재신임을 받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당은 제가 보기에는 오래 지속되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까지 생각- 든다. 예, 예. 네. 실제로 이제 허은하 그 전 대표와 이준석 현 대표를 모두 겪어본 사람으로서 아하. 지금의 이제 공천 이후 지방선거 이후에 개혁신당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렵다고 봐야죠. 많이 우울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율에 비해 지금도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후보 공천 과정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후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그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후보를 공천한다는 건 저는 길게 봐서는 아까 전략적 사고만 한다고 했잖아요. 단일화 시에 이제 소위 이제 거래 용도로 공천에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후보들은 이제 공천 돈 다 내고 소위 내다바이라는 표현을 제가 딴 데 썼었는데 이건 좀 인간에 대한 예의 문제일 수 있죠. 그러니까 차마 그렇게 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그런 식으로 좀 그 장기판의 말처럼 좀 쓰지 않았나. 부린 부분이 없지 않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지금 말하면서도 약간 드문드문 드는 느낌은 아직도 이준석과 친하고만. 아니 안 친하지. 그런 느낌이 약간 드는 것 같아요. 약간. 저는 네, 악연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친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6개월간 네. 메시지 한 번 주고 받았네요.
아 메시지 한 번 주고받을 한번 정도의 주고받은 적은 사이라고요?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한 그때 번이나 했어? 왜냐하면 그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익명 그 이준석 의원을 떠난 보좌진들이 익명으로 막 이준석을 이렇게 잭나이프로 찌른 기사가 있었어요. 아 근데 그랬어요? 거기 한 예. 5명의 익명이 등장하는 거야. 뭐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래서 그중- 너야? 확인 차원에서. 아니 내가 나 아니다. 네 이렇게 보냈죠. 나인 거 그런 일이 안다. 있었다. 이러면서 그 정도 대화. 어쨌든 자연스럽게 또 이제 그 했던 얘기를 좀 마저 곱씹어 보면은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할 때 SNS 활동을 돕는 메시지 작성자로서 일했다고 했었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대통령이 메시지를 지금도 보면 X의 글을 과연 누구와 상의해서 쓸까 이런 식의 궁금증이 좀 유발되는데 아하. 당시에는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비슷하고요. 특히 X는 좀 치유의 법권이었습니다. 치외 법권이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X 고 트위터죠. 그것도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곤 했는데 이제 갑자기 올라오는 것들.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자발이다. 자발적 자연 실제로 발생적으로. 본인이 쓰신 거다.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많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뭐 고스트라이터가 이렇게 뭐 썼다 안 썼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일단 좀 그 참모의 메시지를 잘 받아주는 분인 건 맞아요. 밑에서 제안을 했을 때 뭔가 이렇게 그 거절하거나 이런 경우 잘 없다. 그걸 넘어서 거의 그대로 나갑니다. 근데 그래요? 그거가 이제 뭐 대신 써준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메시지가 얼마나 예민하고 중요한 사람인지도 아는 분이잖아요. 근데 메시지 라이터에 대한 신뢰가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좀 팀으로 일할 줄 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매일매일의 그 워딩이나 그 책 같은 걸 전 다 연구를 해놓고 일단 메모를 해놓습니다. 사전 메모를 해놓고.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한 거 있잖아요. 무슨 갤러그 게임을 옛날에 했는데 뭐 300만 점을 했다라는 걸 어디 책에 자랑해 놓으셨더라고. 그럼 이제 게임 행사가 생기면 제가 그걸 갖다 쓰는 겁니다. 그렇고 준비했다가. 그쵸.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내면화를 확실히 한 거, 체내화를 한 거고요. 그런 식으로 쓰니까 뭐 재밌게 했던 기억은 나요. 그리고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당시. 그랬군요. 네. 아니 근데 그 같이 일했던 사람이 왕사남 김남준 의원이에요. 김남준 대변인. 그쵸, 그쵸. 그때 같이 팀으로. 일했던 게 그래요. 네. 근데 김남준은 지금 청와대 대변인하고 지금 잘 나가는데 정치 눕고 지금 정치 순간의 선택이. 한국민 대변인 아니었어요 혹시? 지금이라도 연락해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두 분의 1차 멤버였어요. 두 이제 비서관님의 네. 좌남준, 우지호. 야 그랬구나. 그렇죠. 그래서 두 분이랑 같이 일했었고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농담입니다. 아니 근데 그때 일할 때 우리 그 김남준 의원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김남준 의원님이요. 네. 근데 되게 확실히 이 바닥에서 일을 잘하려면 냉철해야 되는 건 맞아요. 사실 김남준 선배가 다른 기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젠틀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맞아. 예. 근데 이분도 날짜롭습니다. 그리고 감정 잘 안 드러내고 그런 걸로 되게 유명했고, 네. 그리고 이분도 제 메시지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전달 다 이렇게 지금 말씀한다는 건 김지호 대변인 좀 다른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더 좋은 분이었죠. 더 좋은데 공개적으로 혼 좀 내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전혀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예. 혼을 내도 뒤에서. 근데 혼이라기보다는 김주호 선배는 그래도 후배들한테 굉장히 잘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밥도 좀 잘 사주고 예를 들면 밥 문제가 아니라 잘 챙겨요 오히려. 그러니까 김남준 선배가 좀 고양이 같다면 김주호 선배는 좀 더 강아지, 뭐 개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과라서 공천은 받았다 김남준 의원은. 근데 김지호 대변인 못 받았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건가요 혹시? 가슴이 아파요. 기가 막히게 파고들자. 야, 지호 선배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잘 되실 겁니다. 그 꼴 보기 싫다 발언 이후로 내가 진짜 위로 전화도 자주 드렸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가장 주목받았던 정부의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이렇게 했고, 실제로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광주의 군공항 기지로 부지 발표까지 했는데 정말로 속전속결 아닙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대만의 가오슝 모델을 지금 많이 참고를 했다 이런 발표도 했는데, 가오슝 산업단지가 4년 만에 공장에 가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실 첫 삽도 못 떴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부지 매입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제 땅 다지겠다 이런 정도니까 이게 토지 보상 문제 그리고 인근에 이제 조율할 문제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군공항을 할게, 물론 군공항도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새로운 부지를 만들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이제 군공항이 지금 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것도 이제 좀 얘기가 조만간 나올 텐데 군공항을 했다라는 거는 여기는 활주로니까 이미 평탄화는 다 돼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250만 평이니까 이 정도 사이즈의 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임기 내에 공장까지 돌리겠다. 착공 빠르면 올해 안에 착공해서 네. 임기 내에 공장까지 태워서 돌리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아니 그리고 예. 이제 광주에 가보신 분들 중에서 KTX도 이용하지만 실제로 이제 민간 항공기관에서 가보면은 군공항에 내리잖아요. 되게 도심하고 지하철이 잘 돼 있고 가까워요. 아니 그 KTX 네. 송정역하고 붙어 있어요. 거기랑도 여기가. 붙어 있고요. 여기가. 예,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시내 한가운데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냥 군공항 얘기는 군공항을 그래서 이전하는 문제가 광주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그게 수건 사업이라서 그때 뭐 대구시장이나 뭐 강기정 맞아요, 맞아요. 뭐 예. 강기정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손잡고 이거 해결하자 막 이런 여야 협치도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게 광주 군공항이 진짜 도심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 김포공항하고 또 다른다. 김포는 외곽이었잖아요. 외곽이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는 완전 도심 한가운데라서 그러면은 반도체 공장도 도심 한가운데? 이것도 조금 어떤 대단한 결단이죠. 사실 보면은 이것도. 그러니까 예, 한편으로 따지면 좋게 해석을 하면은 뭐 일타 쌍피 같은 느낌도 드는 게 군공항 문제가 광주 시민들의 문제의식 중에 하나였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밖으로 보내고 자연스럽게 이제 기업에서 인력 유치를 많이 한다던 치면은 주요 핵심적인 공장 같은 경우에는 또 가져오는 이런 효과도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정주 여건이 또 마련돼야 되니까 일자리 창출이 되려면 그런 면도 다 포함돼서 해결이 난 것 같고 저는 좀 이게 그 보수나 진보 지지자 모두 싫어할 비유지만 박정희 대통령 방식의 국가주도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아, 박정희 이재명. 방식의 국가 주도 모델이다. 이재명의 네. 경제 정책 방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소위 이제 원전을 한 10개 이상 지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45시간 노동 그 시간 규제도 풀었고 맞아요. 네. 또 규제 짜르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사실 중도 보수향 정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보수를 해야지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고요. 실용적으로 일이 되게 해야지 하다 보니까 중도 보수 정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중도 확장은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은 그 진보 정부라고 라는 표현을 빌자고 한다면은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기업의 이익을 1순위로 고려했다. 사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말하기 사실 어렵거든요. 그쵸. 근데 이번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할 때 보면은 기업들이 호남권 입지 중에서도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실상 기업이 얘기한 대로 해줬다. 이런 얘기를 공표하는 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삼성전자나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기업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같이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정부가 얘기를 하고 이쪽에서 이제 들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를 몇 달 동안 논의를 했잖아요. 지금 정부랑 삼성, 네. SK랑. 그러면은 삼성에서 먼저 이제 광주 쪽에 짓는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SK는 검토 중이지만은 장성이나 뭐 이쪽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는 이미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군공항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미 약간 얘기가 나왔었어요. 아, 이미 사전에. 네. 네. 광주에 어디다 짓냐? 그러면 이건 군공항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미 얘기가 나와서 완전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그러니까 단계대로 지금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그렇구나. 정도 얘기는 끝났는데 단계대로 이제 발표를 하는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그냥 임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속도전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충분하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용수 문제 나오니까 용수도 110만 톤 충분히 더 확보할 수 있게 제시하고 그러니까 있죠. 가뭄에도 네. 전혀 문제가 없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여러 이제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지켜보면 돼요. 뭐 처음에는 뭐 호남에 가는 게 맞느냐 막 호남 불가론 얘기하다가 이제 인제 남방 한계선 반도체 이제 남방 한계선 얘기하고 평택 밑으로는 반도체 이제 안 간다. 내가 그래서 완전 그 중앙일보 기사 깠거든요. 그러면 호남하고 영남은 소 돼지만 키우나 그러면은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 안 짓고 그 양승훈 교수 창원에 있는 양승훈 교수도 이건 너무 폭력적인 발언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실제 정부가 잘 이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족한 게 뭔지 이제 지적을 할 수 있죠. 언론들이나 이제 정치권에서. 그런데 뭐 어디가 되네 안 되네 이제 그런 얘기 그딴 얘기 이제 그만하자. 자, 이제 말씀대로 정부가 이런 정책들을 하나하나 이행하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청와대 정부가 잘해야 되는 건 기본값인 거고 그 후방에서 집권 여당의 단단한 뒷받침이 필요한 건데 아하. 그렇기 때문에 차기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인가 관심이 참 많은데 최근에 관전평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게임이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싫어하실지 모르겠는데 게임이 조기에 좀 끝났다. 아 조기 종료다 지금. 조기 종료되는 수순 같아요. 물론 이제 권리당원 투표를 하면 또 모른다라고 하시긴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게임이 일찍 끝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1년 동안 이 그림을 그렸다고도 생각합니다. 아 지난 1년 동안 그림을 그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조기에 그 소위 작살을 낼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권력은 대통령 지사 엄청 강하고요. 특히 정권 초기에는 그렇게 뭐 신라 금관 앞에 사진 못 찍어요. 큰일 납니다. 근데 약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허락한 공간이었습니다. 거기를 이제 마음껏 뛰어놓으셨는데 이제 가라. 끝났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민주당 지지층들이 보기에도 정청래 대표가 좀 너무하다고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 1년 동안의 서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답을 안 드렸지만 누군가는 패배하고 굉장히 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건데 이런 의견 저는 동의하십니까? 반론에 좋습니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 네, 이거는 누구를 지지하고 안 지지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청래 대표와 팀 김어준, 뭐 김어준이 살짝 발을 뺀다는 얘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권리당원들의 그 세계관과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선거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박찬대 의원이랑 정청래 의원이랑 둘이 붙었잖아요. 그때 한국 갤럽 여론조사 딱 이 시점쯤에 나와서 딱 이 시점 즈음에 네. 작년 7월 15일에서 17일 성인 1000명 대상으로 물어봤거든요. 이제 다 무선 전화 면접이죠. 그때 어떻게 나왔냐면은 정청래 30, 박찬대 29 나왔어요. 30대 29.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정청래 47, 박찬대 34. 그래서 13% 포인트 차이 나는 게 나왔는데 실제 결과는 권리당원 투표 정청래 66 받았습니다. 66. 예. 압도적 다수였죠. 압도적으로 다수 네.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와 당원들의 마음은 달라요. 민주당, 국민의힘도 국민의힘 지지층이요하는 사람들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하고는 완전 달라요. 책임당원은 완전히 이제 장성철이래. 대한민국 너무 같이 다니세요. 대한민국은 장씨가 다 망치고 있어. 장씨 때문에 이제 망할 것 같아. 아이가 동혁. 훨씬 더 강경해요.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지지자들도 훨씬 더 좀 원리주의적 성격이 저는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것만큼 받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더 받을 거다. 제가 보기에는. 야 네. 그런 관측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정청래 전 대표의 캠페인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정말로 보면은 공식적인 중앙석상에는 모습을 최대한 안 드러내고 물론 필요할 때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은 지방에 하방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다니고 있거든요. 그 캠페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박찬대 의원한테 거의 의원이 공식 비공식에서 100명이 붙었어요. 사실상. 그리고 정청래는 단계 필마였습니다. 그때 이제 장경태, 뭐 최민희, 뭐 몇 명밖에 없었는데 그때도 당원들 만나고 바닥 훑고 다녔어요. 방송 김어준 방송 많이 네.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전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근데 당 대표를 한 번 했던 분이 또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수성을 하는 건데 본인이 도전자 포지션으로 몸을 굉장히 낮춰서 나갔고 네. 그리고 정원호 후보는 본인이 도전자인데 굉장히 이제 1위 후보를 지키기 그렇죠. 위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김민석 후보가 김민석 캠프에서는 공격적으로 나와요. 지금 여론조사가 있음에도 이게 정원호 효과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성하려고 했더니 망했더라 정원호가. 그래서 공격적으로 나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정청래 대표는 한번 했으니까 오세훈처럼. 그런데 이게 마치 자기가 도전자이고 열세 뭐 실제 약간 어려운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잡았다 지금. 아니, 거기에 더해가지고 최근에 SNS에 올리는 글들은 굉장히 본인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정당 방위는 또 하겠다고 합니다. 아프대잖아. 2대1, 3대1 이런 피해자 구도를 그리는데 뭔가 좀 자기를 약자로 지금 프레이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같은 네.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전자, 열세 후보, 약자 그러면서 사람들 만나고 동정표를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고 지난번 당 대표 했던 시절에
자기가 책임질 일을 좀 벗어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김민석 후보나 송영기 후보는 이제 자기 정치론을 계속 꺼내들고 있고, 이런 식의 싸움 구도가 처음에 펼쳐지고 있다. 네, 지금 이런 식의 캠페인에 대한 우리 김준일 선배 해석이 있었는데 우리 이석현 평론가님은 정청래 캠페인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두 글자로 피코입니다. 피고 피해자 코스프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군데서 맞아서 아프다고 하시는데 많이 아프대, 많이 아파. 많이 아프시다는데 사실 누군가는 그 당신께서 좌표 찍어서 1대 한 몇만씩 그 두드려 맞았어요. 아, 그렇지. 또, 좌표 찍으실 네. 때 다구리 칠 때 좋지 맞으면 아프죠. 3대 1만 해도 아프다 그러십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건 하방 캠페인은 아니고요. 아이템 고갈의 현상이다. 아이템 고갈 현상이다.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요. 그 지금 이제 신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한 세력은 어쨌든 정책 의제를 다루려고 하고 그게 성과로 나타나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 전통적 민주당 소위 문조 털레유 저는 쓰겠습니다. 그냥 세력의 경우에는 소위 이제 조직 내부의 권력 투쟁, 감투를 잡는 거 이런 거에 좀 특화돼 계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싫어하실 텐데 30대 초반부터 노조위원장을 하시고 그 조직 안에서 잘 아시잖아요. 그 위원장을 먹고 네. 세력을 막 하고 이런 거 아주 특화된 분들입니다. 근데 자꾸 이제 그런 의제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권력구조 개혁. 근데 지금 이제 신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명에서는 좀 다른 얘기도 하고 뭐 제3의 길 이런 토론은 좋아요. 저는 미키루크 이상호님이 이거 들이받고 이런 거 좋다고 오히려 생각해요. 좋다 그런 거는. 좋다고 네.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의제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널리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 평가를 좀 해주신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그런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대본 경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그런 정치적인 경로를 보면은 이분이 사실은 주류라기보다는 늘 변방에서 스스로를 지켜온 독자 생존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캠페인이나 이런 전략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우리가 좀 낮추어 보기는 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정청래 장동혁 데칼코마 이론이 있어요. 제가 미는 겁니다. 두 사람이 굉장히 닮았어요. 굉장히 닮았어요. 네. 왜 그런 정치적인 태도도 닮았고 약간의 성향도 닮았어요. 그러니까 뭐 두 사람 다 이제 강성 지지층 당원들을 이제 소구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김어준이나 고성국 같은 이제 유튜버 스피커들을 좀 배경으로 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이슈를 굉장히 강조해요. 한쪽에서 이제 검찰 개혁, 한쪽에서는 전면 재선거, 그러네. 부정선거 이렇게 네. 다른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나 목소리를 들내는 이제 경향성이 있고 상대 당에서 굉장히 응원합니다. 장동혁 그 내년 8월까지 그치. 해라, 재선도 해라. 그리고 이거 여론조사해 보면은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정청래 선호도가 제일 높아요. 아, 실제로? 실제로 맞아요. 대부분 그래. 대부분 두 분 다 여론조사에서. 중도 확장을 잘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당이 이렇게 좋아하는 어둠의 당 대표들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샤이하거나 점잖아요. 생각보다 만나 보면은 그런데 이제 눈이 딱 획가닥 돌아가는 거지. 이제 뭐 어떤 특정 상황이 되면은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정청래 대표가 혼자서 주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온 켜켜한 세월이 있잖아요. 아, 당연하죠. 이걸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맨날 그렇습니다. 이랬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선거를 치러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무시할 수 없다. 이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면은 마포잖아요, 지역구가. 마포. 옛날에 제가 TV 2019년에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를 출연을 했었어요. 그때 네. 김환 한결의 김환하고 네. 김원경 이렇게. 그런데 이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팩트 체크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정청래 발언 팩트 체크를 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10분 뒤에 정청래가 왔어. 아, 현장에 듣다가 나 좀 출연시켜 달라고. 정청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 결국은 정말로 근데 김어준이 출연을 안 시켜줬어. 근데 항상 김어준한테 약간 조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김어준과의 공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시를 아니 못한다니까. 근데 그런 김어준이 이번 주에 김민석 전 총리를 불러가지고 계엄 당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한 방에 클리어 시켜주는 그런 영상도 보여주고 설명의 기회도 충분히 부여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서사 정말 오랜 기간 정청래와 김어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이번에 김민석한테 이런 기회의 장을 부여해준 김어준의 뜻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너무 의미부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개전의 정의라는 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다. 달리지 않습니다. 네. 사람 잘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근데 초반에 그렇게 띄워놓고 이제 나중에 뒤에서 벽돌로 치려고 깔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리스 발라놓은 거라고 보고요. 다음번에 토론회만 나와주면 돼. 요분은 그렇죠. 이런 건가요? 그리고 약간 원 아이템 그냥 맨이 된 것 같아요. 합당. 그것만 이루어주면 자기는 엔간한 건 다 협조해주겠다는 정도까지는 건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놓은 것 같다는 설명이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 그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민석 전 총리의 모습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특정 언론에 대해서 뭐 출연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이상한 짓이에요. 저는 그래 정청래 대표가 나는 TV조선하고 인터뷰 안 한다. 아니 여당 대표가 무슨 게 어딨어. 심지어는 여기 장윤성 기자도 막 화냈잖아요. 와가지고 여기서 맞아,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다 나가야지. 뭐 그게 왜 진보도 나고 보수도 나고 신문도 나가고 유튜브도 나가고. 그렇지. 그러니까 김어준만 나가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왜 6번 7번 나가냐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여기에 권리당원들이 많이 보는 김어준에 나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송영길 의원도 나가는 거고 거기에서 절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뭐 그렇게 방송하면 있는 되는 그대로 원래 하듯이 해라. 하면 되는 거고. 김어준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장성철 소장님하고 한번 붙었어요. 다른 방송에서. 장성철 왜? 소장님이 야 김어준 쫄았다. 나랑 같이 한 건데. 같이 우리 이덕현은 비겁하게 중간 포지션. 김준일과 장성철 그 가운데 사람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정치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4-5명 모신 게 아니에요. 보니까 지금 땡났습니다. 아니, 어쨌든 요약하자면 장성철은 쫄았다. 김어준 쫄았다. 이제 김민석 쪽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저는 김어준이 평생의 신조가 쫄지마 씨바 이건데 어떻게 쪼냐? 그분은 그럴 쫄실 뿐이 아니다. 쫄실 뿐이 네. 아니다. 절대. 그래서 앞에 팩트 체크 해준 것도 우리가 얼마나 공정한 언론인지를 당장 넘어간 거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뒤통수 치려고 하는 거다. 나는 이제 이런 해석을 했지. 내가 그 얘기 한 건데 왜 나랑. 근데 왜 그때 가만히 선을 있었어요? 그어가지고. 그 얘기 했어요. 근데 김진일 선배는 내 편 더 안 들어. 이거야 지금. 근데 그러면은 김민석 총리가 인터뷰를 최근에 좀 많이 했는데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사실 총리할 때는 말을 많이 아껴가지고 그분이 분명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자기 의사 표현에 적극적이 분명한 분 맞아? 아니면은 정말로 정치인으로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당 대표가 될 만해? 아니면 대통령이 될 만해?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았는데 솔직히 그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어땠어요? 기존 세다. 기 온나 세다. 세다. 들었고요. 네. 생각보다 내공이 있는 건 맞고요. 내공이 있는 건 맞고. 18년, 20년 동안 그렇게 와신상담한 인간이 보통이 아닐 겁니다. 얼마나 칼을 갈고 계셨을까 싶고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좀 매가리가 없다. 소위 좀 이렇게 어디 가서 좀 살이라도 찌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네.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칼을 갈고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스타일이 다르긴 해요. 이렇게 쫙쫙 이제 쭉쭉 뻗어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완곡한데 조곤조곤한 스타일이지. 알고 보면 배어 있는 뭐 이런 맞아, 느낌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있구나 싶고 그런 기싸움에 굉장히 능하시구나.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많이 피력한 얘기가 모든 현안만 있으면 난 언제든지 토론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제 유력한 후보를 고민정 의원도 물 후보긴 합니다만 3명으로 본다면은 실제 셋이 토론했을 때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보기에는 누가 가장 토론을 잘할 것 같아요? 일단 정청래 마이 아파. 마이 아파 이렇게 집중 공격을 받겠지. 다자 토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 그런데 그 대선 토론도 그렇고 TV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요즘은 영향을 덜 미친다라는 게 그럼 여러 그렇지. 연구 예. 보고들이 나와서 그래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더 이제 강화하는 게 이제 우리 후보가 제일 잘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누가 제일 잘했다 못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려지는 구도는 어쨌든 정청래 대표의 실정 그리고 자기 정치론.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아까 전에 이석현 평론가가 되게 날카롭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밀었던 게 다 이제 예봉이 꺾이거나 다 무위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적통롱하다가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이제 뭐 노무현 장례식장에도 안 왔네 하다가 이제 사과는 했지만은 한미 FTA에 반대했네 그리고 막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적통론을 적극적으로 꺼내기 힘들어. 곽상원 의원 제가 최근에 인터뷰했는데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은 노무현 좀 그만 팔아라. 아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 네. 정도로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그것도 안 되지.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로 승부 걸려고 했는데 세 명이서 일단 폐지해. 내가 그 뒤에는 좀 오늘 네. 얘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런 뭐 상황이지. 뭐 이거저거가 다 예봉이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당 방위만 하겠다라는 건데 정당 방위만 하면은 이게 게임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정치론은 김민석 후보가 지금 꺼낸 거잖아요. 이게 자기 정치론 이 프레임에서 유리하지가 않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만 조지 레이코프의 프레임 자기 정치 얘기를 하면은 너도 자기 정치 했잖아 하지만은 이거는 무조건 정청래가 불리한 그렇게 게임이에요. 느껴지지 지금. 그렇게 느껴질 대통령이 위에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서 되게 손발이 묶이는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토론에서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정청래가 좀 손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김어준 공장장의 역할이라는 게 향후에도 중요하게 느껴지는 상황인 건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조사를 좀 해보니까 어허. 우리 이석현 평론가님이 뭐야? 미국에 체류 중일 때 아하. 우리 김어준 총리님을 극진하게 모신 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아, 네. 거기까지 소문이 났나요? 한 5년 전인데요. 뭐 이게 부끄러운 과거까지는 아니고요. 저의 또 철새 행보네요. 돌아보면. 당시 그 낙곰수 미주 투어를 했을 때 제가 그 버클리 담당자였고요. 아 그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제가 또 학생회장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당시에 네. 이제 김어준, 주진우, 음. 김용민, 공지영 야, 웃긴 그 게 네 분이 오셨고. 지금 다 안 친해요. 거의. 주진우, 김어준 두 분은 친한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모시고도 다니고 네. 샌프란시스코 관광도 시켜드렸어요. 아 관광까지. 그랬죠. 네, 혹시 그 비용은 누가 됐습니까? 비용 뭐 제가 기름값 냈지 다. 아 그래요? 당연하죠. 본인 자비로 충당을 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밥은 사주셨는데 뭐 네. 그런 것도 했었고 이제 그런 과거가 있지만 또 이제 공과 사는 별로 지금 아니 기억도 안 솔직히 봐도 너무 오래된 기억이긴 합니다만은 그 네 분이 오셨다고 한다면 어쨌든 본인한테 큰 일이었으니까 그쵸. 납계적으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갖고 있네. 예를 들면 김어준 공장장 같은 경우 은둔의 인물이라는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석에 우리가 노출된 방송을 통해 보지만 이 사람이 사석에서 뭐 하는지 알려진 게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쉽게 카메라 꺼졌을 때 미국에서 만난 김어준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방송 불가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게 사담을 까지는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예, 어쨌든 뭐 밤에 어디 갔나 봐요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여기서 유명한 뭐 어떤 데는 어디 있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했는데 뭐 어디 가신지는 몰라요 저도. 네네. 그리고 당시에 공지영 작가랑 같이 오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 화류계를 많이 도시계는 좀 어려운 환경이긴 했을 겁니다. 그런 건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 좀 해주신 건전했습니다. 거고 아무튼간에 흥미롭게 대화가 되려다 말았네요. 보니까 그런 생각을 좀 드는데. 그 모임에 화류계 좋아하시는 분이 빠져 있네 보니까. 네, 입국 정지가 돼가지고 아무튼 그런 건데 이번에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승리를 한다고 하면은 총선을 치르는 수장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한테는 대선에 또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이런 요인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송영길 고민정 두 분이 같은 날 20분 차이로 이렇게 이제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정견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방향은 달라요. 약간 그러니까 이 고민정 의원은 이제 세대 교체 386에서 486, 586, 686까지 왔다 지금. 이제 민주당 이제 세대 교체해야 된다라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었고 뭐 송영길 의원은 이심송심 맞아요. 얘기하면서 네. 이제 구조적 다수 만들겠다. 근데 공통으로 나온 키워드가 있어요. 총선 패배 혹은 총선 승리라고 그리고 정권 재창출.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 네, 이게 두 사람에게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서 이게 레드 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옐로 카드를 받았고 지금 노란불이 켜졌다. 그래서 지금 외연 확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총선 승리도 담보할 수 없고 정권도 잃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두 사람이 다 뭐 그거를 정략적으로 그거를 메시지를 택해서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싸움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사실 권력 투쟁의 어떤 뭐 그런 성격도 매우 강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저는 심플하게 이제 주류 다툼도 있지만은 이거를 하나는 진영 결집론, 하나는 중도 외연 확장론 이 두 개가 지금 붙는 거라고 봐요. 이게 미국에서도 지금 한동안 비슷하게. 네. 이게 전 세계적인 대세는 뭐냐면은 오히려 진영 결집론이에요 지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도 예를 들면은 중도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트럼프의 시대 이후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야 진영 결집이 더 이게 효과적이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일정 정도 또 뭐 효과가 입증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누구 손을 꼭 들어주진 않겠지만은 이 두 세계 간의 지금 충돌이다. 이게 이제 김어준을 비롯해서 유시민 뭐 정청래 이쪽이 이제 진영 결집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우리 허락받고 재건축해라 이런 사람들이고 나머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쪽은 이거 중도 확장 안 하면 우리 정권 잃는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이거를 이제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거예요. 아니 그리고 우리 흔히들 얘기할 때 당대표 감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대선 주자급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하. 실제로 지금 세 분 같은 경우 이석현 평론가 보기에 당대표로 어울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대선 주자로서 어울리는 사람들입니까? 솔직히 다 당대표죠. 그러니까 아직 그 정도 사이즈로 올라가기는 어렵고 또 정권초니까 그 사이즈가 안 만들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생산적인 논쟁을 전 했으면 좋겠다는 김준일 평론가 말씀에 거의 동의하는데 약간 뭐 다른 듯 비슷한 얘기를 드리자면 전 세계적 트렌드는 진영 결집보다는 좀 포퓰리즘 경쟁이고 아 포퓰리즘 경쟁이다. 그러니까 전선이 이렇게 그어졌었다면 다른 전선을 그냥 수직으로 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그 진영 모임이 아니라 다른 식의 진영이 지금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두 번을 연속은 아니지만 집권을 한 거죠. 네. 근데 이런 노선 투쟁의 성격을 민주당이 좀 더 세밀하게 잘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강훈식 실장께서 제3의 길 얘기한 건 좀 좋다고는 보는데 이제 제3의 길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정치학과시죠. 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혹시 버클리 음대 아니죠? 정치학과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영국 노동당이 당시 노조 중심에서 이제 중산층 타겟 하자고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사실상 중산층 당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4, 5의 길이 지금 필요한 거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파 포퓰리즘 이 강화된 시대에 대한 우파의 시대에 진보 세력이 집권한 진보 세력이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에 대한 네. 좀 그 냉철한 얘기가 필요한 거죠. 결국은 이제 그런 정책 담론 같은 것들에 대한 생산성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최근에 불거진 장윤기 사건. 아하. 요게 사실은 민주 진영의 지향점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검찰 개혁이란 본령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실제로 진영 안에서도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다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 다양한 견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일방향으로 지금 민주당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네, 요건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일단은 요 아까 이석현 네. 평론가 얘기한 거를 조금 받으면은 이제 맞죠. 이제 포퓰리즘이 맞는데 이게 진짜 작용과 반작용이 굉장히 재밌는 게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뭐 젠지 공산주의, 젠지 사회주의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극좌나 아니면은 좌파 포퓰리즘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건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지금 주류가 우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2030 세대가 좌파로 좌파로 가. 가는 거야. 우리나라는 민주당이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우파로 야, 가는 재밌다, 거야. 재밌어. 예. 세대 간의 이제 투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한데 진영 결집론에 대해서도 그런 담론들이 있다라는 얘기만 하고 장윤기 사건은요. 이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훨씬 심각하다. 이게 저는 일단 뭐 우리 구경 기자도 잘 알겠지만은 사회부를 오래 했어요. 경향신문 그렇죠, 있을 때 그렇죠. 예. 경찰청도 2년 출입하고 경찰 기자에서 4년 동안 제가 경찰 기자도 하고 그래서 사회부의 이런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이해도가 높은데 장윤기 사건은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은 여기가 지금 광주의 광산 경찰서잖아요. 광산이 옛날에 원래 군이었어요. 그러다가 광주가 넓어지면서 편입이 돼가지고 일종의 도농 복합 지역 같은 데예요. 아하. 그래서 이게 완전 도심에 있는 거하고 다르게 농촌 지역에 약간의 그런 토호 세력들의 유착 관계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경찰이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유지예요, 유지. 지역 유지인데 경찰은 기본적으로 경찰 간부들은 지역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서울에도 있다가 그렇겠지. 예, 광주에도 갔다가 예. 뭐 충청도에도 갔다가 이러잖아요. 맞아요. 이들은 1년에서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 형사과장, 수사과장 이런 사람들은 간부 라인을 타 가지고 1, 2년 있다가 가는데 여기에 나오는 장윤기 아버지가 장경감이거든요. 경감.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평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영화 이끼 같은. 영화 이끼 같은 그러니까 거야. 토착 세력인 거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이 장경감,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광산경찰서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작년 3월까지 여기 강력팀장이었어요.
아 그렇게 되는 거였구나. 작년 그래서 지금에 있는 수사팀이 대부분이 이 장윤기 아버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모를래 모를 수가 없는 거네. 다 형님이에요. 다 형님 동생이야. 그래서 이 사건이 범죄가 어떻게 됐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이 장윤기가 베트남 여성 20대 여성을 스토킹해가지고 사귀자고 했는데 거절당하니까 앙심을 품고 성폭행을 해요. 그래서 이 여성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하고 급하게 네. 어허. 그러면서 얘가 이 여성을 찾아다니러 30시간을 헤매다가 우발적으로 고등학생 여자애를 목을 찌르고 구하러 온 남학생도 목을 찔렀는데 여자애는 사망, 남자애는 이제 중태였다가 네. 이제 회복됐다는 거죠. 이 서사 자체가 다 조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요, 경찰이 만든 진짜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조작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허. 그 이제 언론 보도로 어느 정도 나왔는데 얘 장윤기가 그 차 그게 장윤기 차가 아니라 장윤기 아버지의 차예요. 네. 그 장경감의 차예요. 경찰의 차인데 그 차를 뒷문을 열어놓고 얘를 15분 동안 그 고등학생 여자애를 뒤로 쫓아가가지고 납치해가지고 지금 데려가려고 했던. 그래서 강간 살인을 하거나 이러려고는 애초에 우발적 살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되면 형량이 높아지니까 이거를 우발적 살인으로 만들려고 서사를 이렇게 지금 짜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기징역을 경찰들이. 받을 수 있도록 무기로 안 가고. 네, 무기로 예. 안 가고. 이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장윤기가 사건을 저지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은 머리 자르러 갔어요.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네.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안 가고요. 그 자취방 있잖아요. 그 자취방으로 안 가고 빨래방에 가가지고 자기 이제 빨래 돌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틀 동안 도망을 안 갔어요. 보통은 사건을 저지르면은 어허. 도망을 가요 범인들이. 아 당연히 그러겠죠. 거기 더군다나 살인 사건인데 지금. 그런데 도망을 안 갔어. 어. 왜 안 갔을까? 이거는 추론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배상훈 그 프로파일러 이분이 네, 프로파일러의 이제 추론이다. 예, 이분이 네. 말씀하신 건데 너 다른 데서 잡히면은 우리가 너 구제해 줄 수 없어. 너 잡히더라도 여기서 잡혔대. 절대 이縄발이 광산구 경찰서縄발이 벗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놀고 있었던 거 이틀 동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리고 뭐 많이 알려졌지만은 리얼돌이 2개가 있었는데 그 자취방에 맞아요. 그 자취방이 얼마나 소름 끼치냐면은 가보니까 생활의 흔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밥을 해먹 여기서 살면은 밥을 해먹고 TV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전자기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침대랑 리얼도 2개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도 이게 뭐야? 이게 배상훈 프로파일러의 주장은 뭐냐면은 여기는 생활을 한 데가 아니라 범죄를 계속 2년을 살았거든요. 거기서 범죄를 여기서 저지르려고 했던 데다. 여기는. 그럴 개연성이 높다. 옆에 네. 슈퍼가 있는데 장윤기를 한 번도 못 봤대요. 그 아줌마가. 어허. 여기서 뭘 사가야지 먹으려면은 그렇지 당연하겠지. 여기서 예. 사는 이거는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거나 모의를 한 거고 리얼돌이 있었는데 경찰들도 이제 사진을 찍어놨을 거 아니에요. 사진하고 영상을 찍어놨는데 그거를 장윤기 아버지가 비번 받아가지고 다 해체해버렸잖아요. 네네. 진짜 잔인한 얘기인데 그게 목하고 가슴이 훼손됐다라고 했잖아요. 리얼돌 아시죠? 사람 크기만한 거. 2대가 있는데 하나는 훼손된 게 아니라 칼로 목을 찌른 흔적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 하나는 이거 지금 좀 잔인한데 칼로 가슴을 도려냈어요. 얘가 리얼돌에. 네. 근데 이거를 장윤기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거를 다 증거를 다 해체해가지고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고 아하. 장윤기의 휴대전화 4개 고등학교 때부터 썼던 피처폰하고 이 4개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포렌식도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얘는 고등학교 때부터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다 묻어버리기 위해서 전에 직접 작년까지 여기 강력 팀장이었던 얘한테 다 얘기를 해가지고 얘가 와가지고 근데 친족 상도례가 있기 때문에 친족 상도례는 뭐냐? 범죄를 저질러도 그 아빠가 숨겨주거나 이래도 처벌을 죄가 안 안 받아요. 된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 같은 사람은 해당되게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아빠가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이제 나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야 미치겠다.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이 핵심이 뭐냐. 음. 이거를 어떻게 발견했냐. 광주지검의 그 부장검사가 이거 사건이 이상하다라고 해서 보완 수사를 해서 밝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CCTV 그 광주의 부장검사가 싹 보고 그리고 이 경찰차가 있었잖아요. 아니 경찰차 범행 저지른 장윤기의 그 차가 있었죠. 그 아버지 차. 그 차 옆에 화물차가 있었어요. 화물차가 있었는데 이 화물차에 블랙박스를 이 검사가 본 거예요. 아하. 그랬더니
여기에서 장윤기가 뭐 오고 그 팀장이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증거 인멸하고 이게 나왔구나. 다 나와서 얘들이 증거가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자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 이게 그런 보안 거였구나. 수사를 안 했으면은 이거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보안 수사권이 부실 수사랑 이거랑 그 조작 수사는 완전히 달라요. 부실 수사는 예를 들면은 검사가 보면은 이거 왜 이렇게 부실해요? 이거 가지고 기소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 수사 더 다시 해오세요. 해오세요. 네. 하잖아. 이렇게 조작을 해오면은 서류만으로 몰라요. 그렇지. 그러니까 검사가 알 어떻게 수가 알아? 없지. 네. 이렇게 사건을 암장하려고 하는 사건이 여기만 있냐고. 전국에 다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또 좀 이게 들으시면 진짜 소름 돋으실 일이 있어요. 어떤 거죠? 뭐냐면은 이 장윤기의 아버지가 장경감이 경찰이잖아요. 근데 장윤기의 큰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 네. 여기도 경찰이에요. 어. 이 가족이네요. 다- 경찰 가족. 이게 경찰이 가업인데 더 제일 소름 찍히는 거는 장윤기가 최근까지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 사건이 없었으면은 경찰이 됐을 거예요. 순경이나 이쪽에 되면. 근데 야. 계급이 높지 않은 게 좋아요. 왜냐면은 계급이 높으면은 이제 간부 코스를 타면은 딴 지역으로 가야 그렇지, 되잖아요. 선출돼야지 이동해야지. 여기에서는 밑에서부터 하면은 이 지역에서만 근무를 해요. 그러면은 똑같이 이런 지역에서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토착 이제 유지 뭐 아니면 네. 이제 그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윤기가 만약에 이런 애가 경찰이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범죄를 저지르면은 자기 증거는 자기가 인멸했어요. 심지어는 아, 뭐 끔찍합니다. 끔찍해. 그러니까 제가 뭐 네. 이건 가정이지만은 경찰을 어떻게 믿냐고. 인간의 선의와 그 조직의 선의에 기대면 안 된다. 진짜 그러니까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로. 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좀 판단해야 된다. 세상에 나쁜 착한 조직도 없고 나쁜 조직도 없어요. 서로 상호 견제하게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식의 김준일 그 평론가의 지금 여러 가지 그 사건 개황들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보안 수사라는 게 필요한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더니 민주 진영에 있는 스피커들 지금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언론에 제보해라. 피의사실 공표해라. 검사가. 아 정말 그런 식으로 응답을 하는 게 책임 있는 그것도 법률가로서의 자세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 정도로 그 허약한 논리적 토대 위에 검찰 개혁을 주장했었다는 게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이게 다야? 정말 니네가 가진 게 이게 다야? 좀 이런 그 여론의 반전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뭐 모두 까기로서 말씀드리면 민주 진영의 성찰이 필요합니다.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면 그 전까지 이런 얘기를 안 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했지. 전문가 네. 그룹에서 다 했고요. 근데 그런 분들 다 이제 찾아가서 그 난타 하셨잖아요. 그리고 친족 중에 검사 있는지 없는지 막 물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과거의 오류 앞에서야 김어준을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근데 이것도 일종의 김어준식 악마화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아 악마와의 결과다. 선악을 네. 구분하고 저쪽은 이제 나쁜 새다 이러면 떨어뜨리고 막 쟤들이 하는 말은 무조건 가짜 뉴스고 박은정은 착한 검사, 김규현은 나쁜 검사 뭐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성찰할 수 있어야 똑같은 네.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 보안수사가 살린 사례는 이미 너무 많아요, 사실. 정말 많고요. 그런 사례를 줄줄이 읊었어도 그동안 해결이 안 됐다는 게 비극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런 이제 소위 김어준 청산과 함께 네. 이런 관성과도 청산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성근 평론가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 점잖아. 나는 진짜 쌍욕이 나오더라고. 왠줄 진짜. 알아요? 나중에 어디 갈지 몰라서 그래. 뭔 소리야? 이러고 내년에는 뉴스공장 꽤 찰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안녕하세요, 지금. 뉴스공장 이석현입니다. 알잖아. 내 성격은 나는 오늘만 살아. 나 아저씨야. 나는 오늘만 살기 때문에. 나도 오늘만 살아요. 와 나는 진짜 최광욱 의원이잖아. 매부 쇼에 나와가지고 이거 정말 어떻게 대박이더라, 해요? 대박, 어떻게 진짜. 해요? 예.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 그럼 검사가 언론에 제보를 하면 언론이 보도를 하면 미친 거야. 그 피의 사실 공표에다 그게 검언 유착이지 뭐야. 이게 자기네가 이 시스템 안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하게 만드는 게 이게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잖아요. 일도 발견 없었고 난 김어준은 진짜 깡욕이 나오더라고. 최근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장윤기 사건 이거 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많이 돼요? 원래 1년에 한번 이런 사건 뭐 사람 죽는 사건 있는데 어처구니가 검찰 없어요. 네. 보안 수사권을 살리려는 냄새가 난다 또 음모론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이렇게 와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은 사건인데 정치병 환자다. 맞아요. 거기에 그거 보고 동의하시는 분들도 다 정치병 환자예요 지금. 아니 그리고 네. 이제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도 법률적으로 따져보면은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분명히 있거든. 예를 들면은 특정하게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안 수사권을 부여하자 이러면 이 장윤기의 범행 같은 경우에는 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열흘간 20일간 검찰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수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자. 제도적으로 보완하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대통령도 예외적인 경우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사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해야 되는데 경찰에 있는 여러 가지 올린 송치 자료 같은 것들이 사건에 대한 자료 같은 것들이 불비할 경우에 이걸 그대로 그냥 놔둬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학적인 생각들을 일부러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를 때가 많아요. 저는 이거 진짜 이번에 잘못 처리하면은 민주당 정권 내줄 수도 있다고 봐요, 진짜. 이게 사건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제가 이제 비근한 예를 드는 게 LH 사건 같은 건데 문재인 정부 때 LH 사건이 이제 뭐 내용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LH 직원들이 미리 이제 거기가 임대 아파트를 지을지 알고 거기 땅을 미리 사놓거나 네. 아니면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더 비싼 값을 받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가 실제는 이런 행위들이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전 정권에 그거 했던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권 때 이제 딱 드러난 거지. 네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이제 공정 담론, 뭐 그리고 이제 부동산 폭등 담론 이런 걸로 이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제 완전 박살나고 싹 다. 그 다음에 네. 이제 대선까지 윤석열한테 내준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 전국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사실은 많이 나잖아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보안 수사권 때문이다 이렇게 딱 한 번 이렇게 되면은 이 사건이 어디로 튈지 몰라. 지금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 지지율이 좀 높아서 그나마 버티는 거지.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진짜 감당 못할 일이 이거 말도 못해요. 본인들이 다 없애놓고. 그래서 최소한의 수기 과정은 좀 거쳐라. 왜 전당대회 전에 이거를 다 없애려고 하고.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은 없애도 좋아요. 그러면은 대안이 뭔데? 대안을 제시를 조금 해줘야지. 제대로 네. 제시를 해야지.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암장 사건이고 그냥 부실 사건이라서 서류만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 케이블 타이도 증거를 제출 안 하고 리얼도도 사진 찍어놓고 안 줬어요 검찰에. 그러다가 나중에 걸리니까 넘긴 거야. 이 증거는 다 해체돼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아예 조작을 하려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할 건지를 대안을 제시해야 돼. 그러니까 대안 내놨잖아요. 뭐. 물론 언론에 제보하라. 아니 물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제 그 제출한 상황이고 거기 보면은 보안 수사권이 삭제된 대신 보안 수사 요구권을 좀 엄격히 한다라거나 여러 가지 뭐 제도 장치를 만들어 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 법률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고민한 흔적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검사의 보안 수사권이 사라졌을 때 사실은 굉장히 빈 공백 같은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불충하다라는 게 여전히 그 법조계 의견이 좀 다수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또 하나 경찰 얘기 좀만 더 하면은 네. 검찰은 오히려 하도 이제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은 인권 뭐 보호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사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게 인권 침해고 이런 증거물은 어떻게 보존하고 이런 규정과 이런 게 다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경찰은 그런 게 없어. 예를 들면은 지금 이 구속된 그 뭐 박 팀장인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증거인멸로 예.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그 장윤기 차 안에 네. 케이블 타이가 있었는데 이거 그냥 없앴잖아요. 그냥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이거 범죄 증거라고 안 봤거든. 이렇게 주장해도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 혐의 선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강간등산이라고 안 봤다는 거냐 쉽게 얘기하면. 얘들은 그거를 근데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려고 조작을 한 건데 어쨌든 내가 네. 보기에는 이거 그냥 아무것도 증거도 아니야 이렇게 그거 버려도 리얼들도 그거 증거라고 안 봤어 해도 처벌도 안 받고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은 그런 대안도 마련하고 그래서 어떻게 계속 얘기하자면은 부실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뭐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완전 조작해가지고 검사한테 증거조차도 조작돼서 넘어가는 사건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고. 판정할 거냐. 어떻게 할 네. 거냐고 이거를 검사가 해봐야지. 해보니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지금 얘기를 나눌수록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너무 간편하게 형사소송법 체계를 바꾸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로 이 문제에 좀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런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는 좀 장담할 수 없어 보이는 형국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 개혁을 바라는 어떤 그 국민들의 그 마음은 되게 선의에서 기반된 겁니다. 근데 맞아요. 이 선의를 그 감정적으로 격발시켜서 지금 산으로 가게 하는 거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존치하면 끝날 거예요. 이거. 자꾸 무슨 대안을 이리저리 마련하려고 하니까 지금 수사라는 두 글자에 지금 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수사자 들어가는 거 절대 못 준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 기분의 문제만 넘어가면 다 해결되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마무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김어준 씨라고 생각해요. 아, 제발 마음만 먹어주세요. 보안 수사권 이렇게 해서 존치하는 게 낫겠다라고 한마디만 네. 해주시면 그 교인 분들 다 동의하고 끝납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거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검찰 개혁에 해박한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중심이 아니라고요. 근데 검찰 탓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럴 수 당연히. 있는데 이렇게 오래 끌 것도 아닙니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로 빨리 넘어가야죠. 이게 네. 토론이 너무 계속 되잖아요. 무슨 그러니까-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98%가 일반 민생 사건, 그냥 일반 형사 사건이에요. 사실은 검찰에서 2%가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특수수사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검찰이 어떻게 보안 수사를 한다고 이거를 조작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동일한 범위 내에서 원래 또 하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보안 수사라는 거는 별건 그러니까 수사 안 되는 거잖아. 예. 수사 개시권은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인지 수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남겨둬야지 상식 있게 하는 거고 그 순수한 마음 저도 알아요. 그런데 순수함이 좋은 결과를 항상 낳는 건 아니에요.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이제 뭐 뉴스공장 보고 되게 순수한 애들 많아요. 열심히 보는 애들. 제가 뭐 그분들하고 논쟁을 벌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열정과 이 악을 타도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 아는데 보수 우파 쪽에 그 진짜 강경 보수 있잖아요. 그분들 네. 진짜 순수해요. 대한민국에 공산화 될까봐 그럼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안 된다. 이재명은 빨갱이다. 다 그러고 있어. 순수함이 좋은 결과를 낳는 게 아니라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하느냐, 치밀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평론하겠다고 친구들 깎아내리는 대단한 선배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야, 근데 두 분 오늘 유쾌하게 이제 방송을 좀 마감해야 되는데, 야 정말로 이석규 변호사 처음 같이 해보는데 너무나 재밌으시네요, 진짜 무슨 일단은. 말씀이에요? 네. 일단 이 텐션이 거의 예전에 MBN의 그 김명준 앵커의 진보 버전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텐션 안 올릴 수가 없어. 와 너무 잘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서둘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평론가, 이석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향TV는 내일 오후 4시에 인물비상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